요 안에 이렇게 눈 안쪽을 꽉 채우고 있는 요 안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유리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리체. 유리처럼 투명하고 맑은 어떤 하얀 액체가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눌러도 우리 눈이 풍선처럼 쪼그라들지 않는 겁니다. 유리체 덕분이죠. 모양을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유리체는 우리 눈의 모양을 유지시켜준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요 우리 눈을 덮고 있는 전체, 요 덮고 있는 이 전체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공막이라고 이야기해요. 막은 막인데 덮고 있는 막이다. 그래서 공막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공간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기관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부피를 공간이라고 하잖아요. 눈을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니까 공막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우리 용어들이 다 한자니까 한자들을 하나하나 좀 외우기 어렵지만 그 의미를 좀 기억하면서 하면 좀 더 기억이 잘 남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 앞에 투명하게 여러분들 우리 눈에 먼지 같은 게 이렇게 들어가도 실제 요 눈 속으로 먼지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덮고 있는 껍질이 있어요. 투명한 껍질. 요즘 표시되어 있지 않는데 요 덮고 있는 투명한 껍질. 요걸 뭐라고 할까요? 눈이기 때문에 덮고 있는 걸 우리가 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막이라는 용어가 많이 들어가요. 무슨 막이냐? 여기는 각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각막 들어봤습니까? 각막. 눈을 덮고 있는 투명한 껍질. 자, 덮는 껍질을 각막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피부에서 이렇게 오돌도돌하게 각질 같은 거 나오잖아요. 각질이 제일 겉에 있는 것이 피부결 떨어지는 거잖아. 막의 겉을 덮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각막 이렇게 외우면 좀 쉽게 외울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우리 눈 사이로 이렇게 빛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빛이 들어올 때 이 사이에 공간이 있어요. 공간 이렇게 빛이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빛이 들어가는 길. 그러니까 눈의 길이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이 길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동공 이렇게 이야기해요. 구멍 공자하고 눈 동자거든요. 눈동자에 구멍이다. 그래서 동공 이렇게 얘기해요. 요 사이로 빛이 들어가는 겁니다. 동공은 우리 눈에 뚫려 있는 구멍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서 우리가 실제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요. 빛이 들어오면 이 빛을 굴절시켜서 상을 맺히게 해줘야 눈에 보이거든요. 볼록 렌즈처럼 생겼어요. 하지만 볼록 렌즈와 달리 다른 점은 고체긴 고체인데 얘가 두께가 두꺼워졌다가 얇아졌다가 할 수 있어요. 두꺼워지기도 하고 얇아지기도 할 수 있어요. 얘가 초점을 잡아주는 물체고요. 아주 투명한 수정처럼 생겼어요. 우리 눈에서 수정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바로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이 빛을 굴절시켜줘가지고 초점을 맺히게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수정체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 되겠죠. 시험에도 잘 나옵니다. 수정체. 꼭 기억해 주시고 수정처럼 맑고 투명하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수정체를 잡고 있는 여기 근육이 있어요. 수정체 끝에 잡고 있는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이 힘을 주면 수정체가 두꺼워지고 근육이 힘을 안 주면 수정체가 얇아져요. 그래서 멀리 있고 가까이 있는 물체를 보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습니다. 따로. 눈에 이제 멀리 있는 물체와 가까이 있는 물체를 볼 때 두께가 조절되는데 이 두께를 조절시켜주는 이 근육. 이 근육이 여러 개의 털처럼 나 있다. 그래서 털은 털인데 여러 개의 털, 선모라고 이야기하고 선모로 이루어졌던 근육이다. 그래서 선모체라고 이야기해요. 얘도 선모체, 쟤도 선모체. 이 선모체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바로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해 주는 거죠.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해 줍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여기 앞에 이제 요 A라고 표시되어 있는 요 앞에 이 수정체를 덮고 있는 거 있죠? 이 수정체를 덮고 있는 거, 이 수정체를 덮고 있는 요 녀석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홍채라고 이야기해요. 홍채. 이 한자로 좀 재밌는데 이 홍채, 홍이라는 게 무지개 홍자라더라고요. 알아보니까 무지개. 무지개. 채는 여러분들 채색할 때 그 채예요. 색깔. 그러니까 무지개 색깔을 띤 그런 물질이다 그래서 홍채라고 이름 붙인 것 같은데 이 홍채를 우리가 요 앞에서 쳐다보게 되면요. 우리 눈동자가 이렇게 있으면 요 눈동자에 이 가운데가 이제 까맣게 되어 있고 이게 동공이고요. 이 동공 주변에 이렇게 근육처럼 이렇게 된 거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눈을 찾아보면은 요게 홍채입니다. 요게 홍채. 그리고 이 홍채가 바로 우리의 눈동자의 색깔을 결정해 주는 게 바로 이 홍채예요. 여러분들 서양인들 보면은 파란 눈, 동양인의 검은 눈,
그게 바로 이 홍채 때문에 우리가 눈이 파랗게 보이기도 하고 검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무지개 홍자를 쓴 것 같아요. 자, 이 홍채가 하는 역할은 매우 중요한데, 얘도 이 홍채가 근육인데요. 이 홍채가 조절되면서 이 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할 수 있어요. 빛의 양을. 이 구멍이 홍채가 얘를 많이 당겨가지고, 홍채가 많이 당기면 이 동공이 넓어지잖아요. 이 넓어지면 이 빛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홍채가 밀어가지고 동공이 작아지게 되면 빛이 적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수정체를 통해서 굴절돼서 상이 맺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 상이 맺히는 요 2가 되겠네요. 요 상이 맺히는 여기에는 시각세포가 존재하게 되는, 드디어 이제 상이 맺혀서 우리 뇌까지 전달하게 되거든요. 뇌까지.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인식하게 되는데, 요 상이 맺히는 부분, 여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망막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망막이고, 요 망막을 덮고 있는 검은색 막이 있어요. 이 검은색 막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맥락막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검은색 커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눈 쪽, 우리 극장에 가서 극장의 상영관에 불빛이 많으면 영화가 잘 보이지 않잖아요. 어둡게 커튼을 치워놔야지만 우리가 빛이 들어왔을 때 여기 더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극장에서 어둡게 해놓은 이유가 뭐냐? 더 선명하게 영화를 볼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 눈이 영화를 더 선명하게 보려면, 시각이 더 선명하게 보이려면 눈을 검은 색소가 덮고 있어야 됩니다. 검은 천이. 이 덮고 있는 검은 천이 바로 뭐냐? 맥락막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요 상이 맺혀서 나가는 요 신경 다발, 여기가 바로 시각신경 다발이 되는 거예요. 시각신경 다발이 되는 거고, 요 F라고 하는 곳은 시각신경이 모여서 나가는 부분이에요. 모여서 나가다 보니까 얘는 시각세포가 없어요. 그래서 맹점에는 상이 맺혀도 우리가 상을 볼 수가 없는 그런 점이 생기는데, 이게 맹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상이 여기 맺히면 우리는 그 상을 볼 수가 없다. 나머지 망막에 맺혀야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눈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각각 설명을 했고요. 하나하나의 기능 중에서 우리가 홍채의 기능과 그 다음에 수정체의 기능, 요것들은 따로 모아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사람이 어두운 곳에 가면 잘 보이지가 않잖아요. 어두운 곳은 빛이 많아요, 적어요? 빛이 적어요. 근데 우리는 빛이 있어야 사물을 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빛이 적으니까 빛을 많이 들이려고 노력하겠죠. 그러니까 동공의 크기를 어떻게 해야 돼? 크게 확장시켜줘야 되겠죠. 자, 다시 어두운 곳에 가게 되면 요 동공 안으로 빛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빛이 들어와야 되는데 빛의 양이 적어요. 빛의 양이 적기 때문에 요 동공의 크기를 최대한 늘려줘야 이 안으로 빛이 많이 들어오는 거죠. 동공을 늘려주는 게 바로 뭐냐면 요 옆에 있는 홍채라는 기관이에요. 요 눈동자 옆에 이렇게 근육이 있는데, 요 홍채라는 근육이 당겨져서 수축을 해야, 홍채라는 근육이 수축을 해야 당겨주는 거죠. 당겨줌으로 해서 뭐를? 동공을 열어주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동공은 일종의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빛의 문을 열어줘야 빛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이해됩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요거 굉장히 반복하는 이유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두운 곳에 왔습니다. 어두운 곳에 왔어요. 우리는 빛을 많이 필요로 하죠. 빛이 부족하니까 빛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문을 열어줘야 돼, 닫아줘야 돼? 문을 열어줘야 돼요. 빛의 문을 활짝 열어줘야 돼요. 열어주려면 홍채가 수축을 해야 돼요. 잡아 당겨준다는 거죠. 잡아주면은 동공이 어떻게 돼요? 크기가 그걸 확장된다. 동공의 크기가 확장된다. 어두운 곳에 가면 이렇게 눈동자, 검은 자가 커진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이해되죠? 반대로 밝은 곳이다. 밝은 곳은 반대죠. 밝은 곳으로 왔어요, 우리가. 그러면 빛이 많이 필요해요?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빛이 조금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빛이 조금만 있어도 돼요. 이 빛이 적게 필요하니까 문을 닫아야죠. 문을 닫으려면 홍채가 늘어나야 되죠. 이렇게 홍채가 늘어나야 돼. 이게 홍채거든요. 홍채가 늘어나야 되죠. 홍채가 어려운 말로 이완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홍채가 늘어나면서 동공의 크기는 어떻게 돼요? 작아진다. 두 글자로 축소. 동공이 축소되면서 요 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적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들 극장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밝은 밖으로 나왔다. 그러면 어떤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극장 안에서는 이런 눈이었죠. 근데 밖으로 나오면 이런 눈으로 돼야 되죠. 근데 왜 갑자기 눈부신 이유는 뭐예요? 극장 안에서 요 동공의 크기가 커 있는데 갑자기 밝은 곳으로 들어오면 이 넓은 문으로 빛이 확 들어오니까 눈부시죠. 근데 순간적으로 우리가 잠깐만 눈부시지 조금 지나면 괜찮거든요. 왜냐하면 바로 적응해가지고 요 동공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밖에 있다가 극장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쪽 오른쪽에서 왼쪽 눈의 형태로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 극장 안이 깜깜하게 하나도 안 보이죠. 잠시 동안 있으면 적응이 되죠. 왜? 처음에는 동공의 크기가 작아서 빛이 조금밖에 안 들어와가지고 극장에 들어가게 되면 어두침침하고 안 보여요. 근데 금세 우리 눈은 적응해서 문을 열어버리니까 빛을 많이 흡수하면서 이제 극장 안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빛을 조절한다 라는 거죠. 자, 홍채 운동, 동공의 크기 조절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여러분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 눈이 이렇게 있으면 눈에서 들어오는 빛을 굴절 일으켜주는 곳이 바로 뭐예요? 수정체죠. 수정체. 이게 뭐예요? 이게 수정체거든요. 그리고 소정체의 두께를 조절해주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선모체야. 이거 선모체죠. 이 수정체 주변에 이 선모체가 있는데 쉽게 우리가 설명하면 요 가까운 곳을 볼 때는 요 선모체가 눈을 이렇게 밀어줘요. 눈을 눌러준다 생각해주면 돼. 선모체가 책엔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수축한다. 선모체가 수축하게 되고 선모체가 수축하면서 요 수정체는 두꺼워진다. 그죠? 수정체가 두꺼워진다. 이런 그림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외우는 거는 좀 이따 쉽게 외우는 방법 알려줄게요. 자, 그래서 가까운 곳을 볼 때는 물체 가까이 있을 때는 빨리 눌러줘서 두껍게 해줘야 빨리 이 굴절이 많이 일어나게끔 해줘야 우리 망막에 상이 맺힐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모체가 수축하고 수정체가 두꺼워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풍선 하나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눈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잘 보이려나 모르겠네요. 자, 이게 눈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선생님 손이 이 눈 주변에 있는 선모체 근육이에요. 우리가 수축한다는 것은 근육에 힘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근육에 힘이 들어간다. 그러면 선모체에 힘이 들어가면요, 근육이 힘이 들어가면 이 가운데 있는 수정체가 어때요? 수정체가 눌러지죠. 두꺼워지면서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정체가 두꺼워지면서 굴절이 잘 일어나게 해준다. 그래서 선모체, 수축, 수정체, 두꺼워짐 이렇게 기억하면 여러분도 쉽게 할 수 있겠어요. 선모체가 수축하고 수정체 두꺼워진다. 자, 가까운 곳을 볼 때는 자, 여러분들 어떤 물체가 돈이라고 금이라고 할까요? 금을 발견했는데 가까이서 딱 발견했어. 그럼 눈이 어떻게? 띠용. 눈이 띠용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면 가까운 곳 띠용 한다. 가까운 곳에 선모체가 수축, 힘을 주면서 수정체가 두꺼워진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가까운 곳을 볼 때는 뭘 기억해라? 띠용을 기억해라. 가까운 곳에 띠용 하면서 선모체가 힘이 들어가 수축이 되고 수정체가 두꺼워진다. 그래서 상이 맺힌다. 먼 곳은 반대예요, 반대. 자, 멀리 있는 사물을 볼 때는 저 멀리에서 빛이 이렇게 오기 때문에 굴절을 약하게 시켜줘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수정체가 얇게 되고 이 근육의 힘이 좀 덜 들어가도 돼요. 덜 들어가도 여유 있게 상이 뒤에서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먼 곳을 볼 때는
선모체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근육에 힘이 덜 들어간다. 우리가 그걸 이완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선모체가 이완되면서 수정체는 얇아진다. 얇아지면서 본다는 거죠. 그래서 가까운 것만 기억하면 먼 것을 보는 거는 반대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거리에 따른 또는 우리 원근 조절이죠. 원근, 한자로 원근 조절할 때 시각에서 일어나는 변화, 선모체 수축, 수정체가 두꺼워진 띠용을 기억. 귀를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요 바깥쪽으로 요 구멍 속으로 귓구멍으로 소리가 들어오게 되면은 소리가 전달되는데 요 바깥에 있는 귀를 우리가 바깥에 있는 길이다 그래서 웨이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 웨이도를 따라서 귀 안쪽으로 들어오게다 보면은 여기 아주 얇은 막이 하나가 있어요. 요 막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고막이라고 해요. 고막.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고막. 고막은 매우 얇은 막이고 여기에 소리가 이렇게 들어와서 고막을 진동하게 돼요. 그럼 고막이 진동을 하면서 요 작은 진동을 우리 여기 달팽이관이라고 하는 시각신경으로 전달해 줘야 되거든요. 요 달팽이관 속에 달팽이처럼 생겼다고 해서 달팽이관이에요. 이 달팽이관 속에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세포다. 그래서 청각 세포들이 존재합니다. 이 신호가 여기 달팽이관까지 전달되면 되거든요. 그 전달될 때 매우 작은 진동일 거잖아요. 이 작은 진동을 소리를 증폭시켜주는 뼈가 여기 연결되어 있어요. 달팽이관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귀 속에 있는 뼈잖아요. 그래서 귓속뼈라고 그래요. 귓속뼈. 이 귓속뼈가 바로 이 고막과 요 달팽이관을 연결시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귓속뼈가 소리를 증폭시켜줍니다. 이 소리를 증폭시켜주면 달팽이관으로 소리가 가서 이 달팽이관에 이어진 청각신경으로 청각신경을 따라서 어디까지? 우리 대뇌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리를 전기신호로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소리의 경로를 한번 따지자 그러면 뭐겠어요? 우리 귓바퀴를 따라서, 그렇죠? 귓바퀴부터 해서 어디로? 웨이도를 거쳐서 뭘 진동시켜? 고막을 진동시키고 증폭을 어디서? 귓속뼈가 소리를 증폭시키고 어디로? 달팽이관으로 소리를 이동시켜준 다음에 달팽이관에서 청각 신경을 따라서 어디로? 대뇌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외우지 말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근데 우리가 지나치지 않는 기관이 있어요. 바로 요 달팽이관 위에 붙어 있는 요 두 개의 기관, C와 D가 되겠는데 이 두 개는요, 우리 몸에 균형을 담당하고 있어요. 회전과 기울기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균형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요 C는 뭐냐면 이렇게 고리가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이 고리가 반쪽짜리 고리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반고리관이라고 하는데 이 반고리관 안에는 림프액이라고 하는 액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회전할 때 이 림프액이 같이 회전하면서 우리가 회전하는지 안 했는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고리관에서는 회전을 담당하고 있고 요 전정이라고 하는 요 전정기관, D는 전정기관인데요. 이 전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속에 림프액이 들어있어서 우리 몸이 기울어졌을 때 앞으로 기울었다, 뒤로 기울었다를 알 수 있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서 전정기관이라고 하는데 이 반고리관과 전정을 합쳐서 전정기관, 얘네들은 우리 몸의 균형을 담당하고 있어요. 물론 소리를 전달해주는 건 역할이 아니지만 우리 몸의 균형도 담당해주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코끼리 코를 하다가 여러분들 멈추면 어지럽죠. 왜 그러냐면 바로 이 코끼리 코를 할 때 코리가 아니죠. 코끼리 코하고 회전을 하게 되면은 이 반고리관의 림프액이 계속 회전하고 있다가 우리가 다 멈추면 이 림프액은 아직도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지럼증을 느끼는 거고요. 멀미 같은 거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차에서 멀미할 때도 우리가 눈으로 보는 시각 정보하고 요 회전 감각을 느끼는 전정기관하고의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멀미를 합니다. 그래서 멀미와도 연관이 있는 게 바로 이 전정기관이다. 그 다음에 요 F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귀인두관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귀하고 코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압이 낮은 데로 가게 되면은 요 고막이 이렇게 부풀어요. 고막이 이렇게
낮은 곳으로 가게 되면 바깥쪽으로 부풀게 되는데 이 부풀어진 고막을 다시 원상태로 돌리지 않으면 우리가 귀가 먹먹해짐을 느끼거든요. 그때 우리가 침을 한번 삼키게 되면 이 귀 윈두관이 닫혀 있다가 열리면서 공기가 안쪽으로 들어오고 바깥쪽으로 들어와서 안쪽과 바깥쪽의 공기 압력을 같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와 내부의 압력을 같게 조절해 주는 게 하는 관이 바로 무슨 관이냐면 귀 인두관이 되겠어요. 그래서 귀 속에 있는 각각의 기능들과 소리의 전달 과정까지 한 번에 설명했습니다. 수고했어요. 여기에 후각 상피가 있어요. 후각 상피. 여기 후각 위쪽에 보면은 여기에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세포들이 있거든요. 이 세포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후각 세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후각을 담당하고 있는 세포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얘는 반드시 기체 상태의 화학 물질의 자극만을 느낍니다. 중요한 건 바로 기체를 느낀다. 중요한 겁니다. 후각은 뭘 느낀다? 기체를 느낀다. 두 번째, 이 후각은 쉽게 피로해집니다. 뭐냐면 우리가 같은 냄새를 오랫동안 맡게 되면요, 쉽게 피로해져서 같은 냄새를 계속 맡게 되면은 못 느끼게 되는, 예민하지만 후각은 예민합니다. 옆에서 누가 방구를 꼈어요. 냄새가 심하게 나죠. 처음엔 예민합니다. 누가 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냄새가 나지 않아요. 왜? 같은 냄새에는 쉽게 피로해진다. 우리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보통. 그래서 요 후각신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쉽게 피로해지기 때문에 같은 냄새를 오랫동안 맡을 수 없다. 요거 알고 있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 콧속 윗부분을 우리가 후각 상피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점액으로 덮여 있다. 그래서 요 후각세포에서 맡겨진 요것이 후각신경을 따라서 어디까지? 뇌까지 이어져서 우리가 냄새를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이 정도 기억하면 되겠네요. 후각에 대한 건 별로 외울 건 없습니다. 이 정도 간단하게 했어요. 바로 대표적인 기관이 혀입니다. 혀. 우리 혀를 이렇게 내밀어 보면 혀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 혀가 오돌도돌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 혀가 오돌도돌한 요 부분을 확대한 게 바로 요 유두인데요. 요 유두라고 하는 것은 혀 표면에 나 있는 아주 작은 돌기를 얘기해요. 여러분들 거울을 보고 잘 보면 오돌도돌하게 뭐가 나 있어요. 그거 하나가 유두고요. 요 유두 사이사이에 빈 틈이 있어요. 요 틈 사이로 들어가면 바로 우리 액체 상태로 들어온 요런 화학 물질이 요 틈 사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바로 뭐다? 액체 상태만 느낄 수 있다. 액체 상태의 화학 물질이 요 틈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맛을 느낄 수 있는 봉우리가 있어요. 그 봉우리를 우리는 맛봉우리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맛봉우리를 확대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생겼어요. 맛봉우리를 확대하면 이렇게 생겼어요. 각각의 세포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바로 이게 뭐냐면 맛세포입니다. 맛을 느끼는 세포예요. 자, 미각 느끼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앞에다 맛만 붙이면 돼요. 맛세포가 있고 맛봉우리가 있죠. 맛봉우리를 이루는 건 누구다? 맛세포다. 요 맛세포들이 각각의 신경들과 연결되어 있어서 요 대뇌까지 연결해 주는 거죠. 이게 바로 뭐다? 미각신경이다. 다시, 자, 우리 혀로 액체 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맛을 느끼게 되는 거고, 요 맛봉우리에서 맛세포로 이루어진 맛봉우리에서 미각신경을 통해서 대뇌까지 이어지게 된다. 이거고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5가지 맛은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그리고 마지막 플러스 감칠맛까지 총 5가지의 맛을 느낀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맛을 느낄 때에는 지금 미각만 가지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후각도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가 막혔을 때 맛이 잘 나지 않는 것은 후각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나나 우유라든지 딸기맛 우유 이런 거 할 때 코를 막고 먹어보면 코를 열고 먹었을 때하고 맛이 달라요. 왜 그러냐면 바로 후각과 미각이 동시에 맛을 느끼는 기관이다. 미각을 담당하는 건 혀밖에 없지만 후각도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미각에 대해서 정리해 볼게요. 그게 5가지의 감각기관 때문에 그래요. 우리 피부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 촉각의 점은요 총 5가지인데 통점이 있어요. 통점은 통증을 느끼는 거죠.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바늘로 찔렀어. 아프죠? 왜? 바로 이 통점에 자극이 가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촉점은 뭐예요? 촉감을 느끼는 거예요. 아, 그냥 날 만지고 있구나. 손으로 내 손 잡았을 때 누가 날 만지고 있구나.
촉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앞점은 뭐냐면 압력을 느끼는 거예요. 압력은 뭐예요? 누르는 거죠. 내 손을 눌렀어? 압력이 느껴졌어요. 물론 이 앞점과 통점은 동시에 작용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바늘로 세게 눌렀어? 그러면 압력도 느껴지고 통증도 느껴지죠. 통증인데 통증이라고 썼네 선생님이. 통증이 느껴지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차가움과 따뜻함을 느끼는 기관이 있어요. 바로 따뜻한 걸 느끼는 건 뭘까요? 온점. 냉점은 말 그대로 차가움을 느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촉각을 이루고 있고 이것들 때문에 우리가 감각을 느낀다 했고요.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거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 온점과 냉점은요. 온점과 냉점은 상대적인 겁니다. 도대체 상대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온점과 냉점은 상대적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같은 온도의 물에다가 손을 넣더라도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20도씨에 물이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상대적으로 40도씨에다가 손을 담궜다가 20도씨로 담그게 되면요. 상대적으로 차가움을 느끼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0도씨의 물에다가 손을 담그고 있다가 다시 20도로 담그게 되면 이때는 따뜻함을 느껴요. 왜 이럴까? 같은 20도인데 어떨 때는 차갑고 어떨 때는 뜨겁게 느껴지는가? 이것이 바로 뭐냐? 상대적인 온도 차이라는 거죠. 우리 손은 온도계가 아닙니다. 절대적인 몇 도다 몇 도다 이걸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전에 얼마나 더 뜨거운 곳에 있었느냐, 얼마나 더 차가운 곳에 있었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감각이 느껴진다. 그래서 온점과 냉점은 상대적으로 느끼게 된다. 이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감각기관 중에서 가장 많은 건 바로 누구냐? 통점입니다. 통점이 가장 많다. 이거 기억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통증에 가장 최적화되게 진화를 해왔다는 거죠. 왜? 통증이라는 거는 죽고 사는 거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막 때렸는데 안 아파. 자, 여러분들 통점이 없으면은, 고통이 없으면은 좋을 것 같죠. 근데 굉장히 이거는 중요한 겁니다. 통점이 없다고 치면요, 사람이 사고가 나고 다치고 이랬을 때 아픔을 못 느껴. 그럼 죽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진화할 때 통증을 느낀다는 것은 우리가 통증이 안 일어나게, 우리 몸에 위험하지 않게끔 우리가 조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감각기관이 되겠죠. 통점이 가장 많게끔 진화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촉각도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겠네요. 수고했습니다. 이라고 얘기하죠. 그때 자극을 받아들이고 자극을 반응하게 되는 이 전체적인 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모두 뭐라고 한다? 신경계라고 한다. 이 신경계를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신경계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는 중추신경계가 있고 신경계의 끝을 담당하고 있는 말초신경계가 있어요. 이 중추신경계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뇌와 척수라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뇌라는 것은 어떤 판단을 하는 곳이죠. 자, 자극이 왔어? 그럼 뇌에서 자, 피해, 이렇게 해 라고 명령 내려주는 게 뇌예요. 척수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척수는 판단은 하지 않지만 명령은 내려요. 왜냐하면 매우 위급한 상황에서 갑자기 우리가 명령을 내려야 될 때, 뇌까지 가기 어려울 때 척수에서 판단을 내립니다. 어쨌든 중추라는 것은 판단과 명령을 내리는 기관이다. 중앙기관이라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외부에서 첩보가 막 들어왔어. 그럼 그 첩보를 중심으로 해서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게 중앙기관이잖아. 신경계의 중앙기관이 바로 중추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 말초신경이라는 것은 그 중추신경의 명령을 받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자극을 받아들이거나 자극을 내보내는, 그래서 우리가 자극을 받아들이는 감각신경이나 그 명령을 행하는 운동신경, 이런 게 말초신경에 포함되어 있는데 얘네들은 실제로 행동대장이 되겠죠. 명령을 받으면 얘네들이 행동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료를 수집하거나 또는 그 명령에 따르는 이런 곳이 바로 말초신경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어떤 조직에 있어서
중앙, 우리 대뇌와 척수가 바로 중앙에 있다 생각하면 되고요. 이 중앙에 있는 걸 중추신경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중앙에서 명령을 내렸을 때 이 명령을 자료를 전달해서 중앙으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이 명령을 수행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실제로 행동대장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다? 바로 말초신경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중추신경과 말초신경으로 이루어졌다 우리 몸이. 자, 이 정도 생각하고 있으면 크게 신경계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겠고, 이 신경계를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뉴런이에요. 이 자극을 전달해주기 위해서는 전달할 수 있는 행동파, 움직일 수 있는 애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뉴런이에요. 뉴런에 대해서 지금 한번 보도록 합시다. 뉴런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뉴런이라는 거는 신경계의 기본 단위예요. 우리 생물을 이루는 기본 단위가 뭐였어요? 세포였죠? 뉴런도 세포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세포는 뭐 요런 세포 핵이 있고 요 핵 속에 뭐 막이 있고 요렇게 생긴 동그랗게 생기거나 네모나게 생긴 이런 애들을 우리는 세포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뉴런은 그런 세포가 진화한 거예요. 왜 이렇게 진화를 했을까요? 얘는 자극에 대해서 빨리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길쭉하게 발달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뉴런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 잘 안 외워진다 그러면 new, 새롭게, run, 달린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물론 그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외우기 어려울 때 선생님 이렇게 외우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새로운 자극이 왔을 때 빨리빨리 달려서 가니까. 그래서 뉴런이에요. 뉴런. 자, 근데 뉴런은 크게 세 군데로 지을 수가 있거든. 바로 핵이 있는 이 신경의 세포의 중심이 있어요. 바로 이 B가 되겠죠. 얘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신경 세포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신경 세포체에서 가지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애들이 있어요. 나무 가지처럼 생겼잖아. 이름 어떻게 붙이면 좋겠어요? 돌기가 나왔는데 가지처럼 돌기가 나왔잖아. 그래서 우린 얘를 뭐라고 하냐면 가지돌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지돌기가 뭐에 연결되어 있어요? 신경세포체에 연결되어 있고, 이 신경세포체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빨리 어디로? 다른 뉴런에게 전달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전달하는 속도가 매우 빨라요. 요 마디마디를 점프 하면서 런 하는 거죠. 그래서 뉴런은 런 합니다. 그래서 달려가서 또 다른 뉴런에게 자극을 전달해줘야 되는데, 이때 이렇게 길게 쭉 뻗은 신경세포체에서 길게 쭉 뻗은 데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미리 공부한 사람들은 알 수 있지만 돌기는 돌기인데 축삭돌기라고 얘기해요. 한자로 축삭돌기 이렇게 기억하면 여러분들 어렵겠죠. 그래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나왔어요? 쭉 나왔죠. 어떻게 나왔어요? 싹 나왔죠. 그래서 쭉 싹 나왔다 그래서 축삭돌기 이렇게 외우면 여러분들 쉽게 외울 수 있지 않을까요? 쭉 싹 나왔어요. 그래서 신경세포체, 가지돌기, 축삭돌기 이걸 꼭 기억해 주시고, 순서는 어떻게 되냐? 자극이 들어오는 건 어디냐? 가지돌기로 자극이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신경세포체를 거쳐서 어디로? 축삭돌기로. 그래서 여기서는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자극이 전달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야구공이 날아오고 있어요. 그 공이 날아오는 걸 뭘로 봅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죠? 눈으로 공이 앞으로 날아오는 걸 봤어요. 그럼 눈으로 봤으니까 시각신경이 감각기관이 되겠네요. 그럼 어떻게 돼? 피해야 되잖아. 안 맞으려면 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눈에서 봤을 때 본 자극을 어디로 갑니까? 뇌로 갈 거 아니에요. 뇌에서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고, 뇌에서 야 피해라 라고 명령을 내리면 요 반응기관으로 와서 얼굴에 있는 근육이, 그쵸? 얼굴 근육이 명령을 받아서 피하는 거죠. 그래서 공에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때 자극을 받아들이는 뉴런이 있고, 그죠? 그 자극을 판단하는 뉴런이 있고, 피해라 명령을 내리는 거죠. 판단과 명령을 내리는 뉴런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판단과 명령에 따라서 근육을 움직여주는 뉴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종류의 뉴런을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감각을 받아들인다 그래서 우리가 감각 뉴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마지막에 반응을 한다. 실질적으로 운동을 참여하는
운동 뉴런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중간에서 실질적으로 모든 내용을 판단하고 명령하는 곳 있잖아요. 여기가 중요한데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연합 뉴런이라고 해요. 감각 뉴런과 운동 뉴런은 생긴 게 비슷하죠. 여기서 자극을 받아들여서 자극을 전달하니까 비슷하긴 비슷해요. 근데 감각 뉴런은 뭐가 없냐면 신경세포체가 이 중간에 돌기에 나 있어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운동 뉴런은 우리가 봤던 신경세포체가 여기 있고 받아서 이렇게 했지만 감각 뉴런은 신경세포체가 있으면 속도가 느려지니까 신경세포체 없이 빨리 바로 전달하기 위해서 중간으로 신경세포체 자리가 옮겼어요. 그래서 감각 뉴런은 이렇게 전달하게 된다. 그래서 연합 뉴런은 또 연합 뉴런 여기 보면 돌기가 없어요. 왜? 빨리 돌기가 있으면 빨리 간다고 그랬잖아. 요 빠른 판단보다는 좀 더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돌기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판단은 조금 생각하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돌기가 없다. 하지만 감각 뉴런과 운동 뉴런은 돌기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봤던 요게 운동 뉴런의 모습이고 감각 뉴런은 차이점보다 신경세포체만 여기 나와 있다. 연합 뉴런은 돌기가 없다. 중간 돌기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감각 뉴런, 연합 뉴런, 운동 뉴런의 세 가지 종류로 나올 수 있는 게 하나였는데 여기서는 뭘 일으킨다? 판단을 해가지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판단과 명령을 내리는 거라고 했었죠. 자, 그럼 각각의 이름하고 특징을 외워야 되는데 여러분들 외우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쉽게 외우는 방법, 과학적 암기법 들어갑니다. 잘 보세요. 자, A는 가장 큰 뇌잖아요. 대뇌입니다. 대뇌. 뇌에도 가장 큰 대뇌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뇌가 있어요. C, 여기 C가 뭐냐면 바로 중간뇌가 있어요. 중간뇌가 있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작게 달린 소뇌가 있어요. 자, 일단 이름을 기억해야 되겠죠. 대뇌, 중간뇌, 소뇌. 대중소죠. 자, 대중소가 있고 요 사이에 하나가 있어요. B. 요 사이에 있는 거 요거 바로 뭐냐 노란 거 간뇌입니다. 요거 기억해 주세요. 간뇌.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거 가장 뇌의 밑에 붙어 있는 척수까지 이어져 있는 여기 연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중소, 뇌에는 대중소가 있고 요 사이와 요 끝에 두 가지가 있는데 요 사이 간자가 있잖아요. 간뇌가 있고 요 끝에 연수가 있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하면 일단 대중소, 연수, 대뇌, 간뇌, 중간뇌, 소뇌, 연수가 나오게 되고요. 이제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외워야 되는데 하나씩 해볼게요. 대뇌는요, 여러분들 쉬워요. 대뇌는 외우기 어렵지 않습니다. 판단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떤 자극에 대해서 오면 판단을 하고 뭘 내리는 거예요? 명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대부분의 모든 생각들 전부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다? 대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대뇌는 역할 찾기 쉬워요. 그죠? 쉽게 우리가 판단한다, 생각한다. 이런 거 하면 되겠죠. 공부할 때 대뇌를 이용하는 거죠. 자, 어떤 물체가 올 때, 다가올 때 피해라. 명령 내리는 거 대뇌예요. 판단하는 것이니까. 자, 여러분들 어려운 건 요 간뇌잖아요. 간뇌, 여기부터. 간뇌부터 어렵죠? 자, 간뇌. 자, 간뇌부터 설명합니다. 간뇌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바로 쉽게 생각하면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항상성이라는 건 뭐예요? 항상 일정해야 되는 걸 유지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뭐가 일정해요? 체온이 일정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혈액에 있는 체액의 농도 이런 것들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줘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 죽어요. 자, 어떻게 쉽게 온다? 간뇌가 잘못되면 사람이 간뇌. 아이고 미안해요. 자, 그래서 항상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사람이 어떻게 된다? 간다. 아, 이 사람 간뇌. 간뇌. 자, 간뇌가 제대로 안 되면 간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체온과 체액 유지가 안 되면 이 사람 간뇌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중간뇌는요. 중간뇌는 바로 간뇌 밑에 있는 걸 얘기하는데 중간뇌가 하는 역할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 눈에 시각과 관계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구운동과 관계된 거예요. 그래서 홍채 조절하거나 안구에 뭐 있어요 여러분들? 홍채로 빛의 양을 조절하거나 수정체로 원근 조절하거나 이런 것들이 바로 어디서 이루어지냐? 중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내가 이상이 있으면 우리가 어지럼증도 느끼고 시각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거 동시적으로 하는 중추신경이 어디다? 중간내인데. 자, 이거 어떻게 오냐? 이것만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우리 독립주사 중에서 매우 유명하신 분 안중근 의사 있으시죠? 안중간 기억하세요. 안중간. 왜 안중간이야? 중간내는 뭐와 관계되어 있다? 안구운동과 관계되어 있다. 그래서 안구운동은 중간내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안구운동이면 전부 중간내와 관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손해 있죠. 손해. 자, 손해. 손해는 우리 몸에 뭐와 근육운동과 자세 균형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손해하면 이걸 기억하면 돼요. 소 얼굴 생각해봐요. 소 얼굴. 소 얼굴. 돼지인가요? 소입니다. 자, 소예요. 뿔입니다. 귀 아니에요. 뿔이에요. 자, 소가 뒤뚱뒤뚱 걸어가는 모습을 생각해보세요. 소가 뒤뚱뒤뚱 걸어가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봐요. 소예요. 소. 나 소. 자, 소 어때? 근육이 어때? 짱짱하지? 근육이 짱짱하죠. 그 다음에 자세 균형 잘 잡고 걸어갑니다. 자세를 잡고 걸어가는 뭘 기억해라? 소를 기억해라. 그러면 손의 역할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 연수입니다. 근데 시험에도 가장 잘 나와요. 자, 연수 뭘 생각하면 되냐면 여자친구를 떠올리세요. 연수는 내 여자친구다 라고 생각하세요. 연수 이름 이쁘잖아. 자, 여자친구 연수 이름. 자, 내 여자친구를 떠올리면 어때요? 심장이 떨리죠. 호흡이 가빠지죠. 소화가 잘 돼야 한대. 소화가 잘 안 돼요. 이런 심장박동, 소화, 호흡 등과 관계되어 있는 게 바로 뭐다? 연수다. 우리 눈에 눈물같이. 자, 연수 생각하면 눈물도 가끔 나죠? 자, 이런 눈물이나 재채기 이런 것들로 다 담당하는 게 바로 뭐다? 연수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기억해라? 연수는 내 여자친구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대뇌는 쉬워요. 대뇌는 판단 명령하는 곳. 간뇌는 체온과 체액을 조절하는 곳. 그래서 체온과 체액이 항상성 유지가 안 되면 사람이 간뇌. 그 다음 중간뇌. 중간뇌는 뭘 기억해라? 안중간. 뭐요? 안구 운동을 담당하는 곳은 뭐다? 중간뇌다. 그 다음 소뇌. 뭘 떠올려라? 근육이 많은 걸어가고 있는 소를 떠올려라. 근육 운동과 자세 운동을 자세의 균형을 잡는 중치를 담당하고 있다. 그 다음 연수 뭘 기억해라? 내 여자친구 이름은 연수예요. 자, 심장박동, 소화, 호흡, 눈물 등 재채기 등 이런 것들과 관계가 있는 게 바로 뭐다? 연수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뇌에서 헷갈리는 부분 쉽게 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면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 요 그림에서 여러분들 화살표 3개만 그리면 돼요. 자, 위쪽. 위는 뭐냐? 자, 뇌하수체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사람의 키를 크게 합니다. 무슨 호르몬이 나오냐? 바로 생장 호르몬이 나와요. 물론 적절하게 나와야 돼요. 너무 많이 나오면 거인증처럼 너무 커지는 거예요. 너무 적게 나오면 키가 안 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장 호르몬이 나옵니다. 자, 뇌하수체에서 위로 화살표 그리시고 그 다음에 요 아래로 화살표 그리세요. 어디로? 갑상샘으로. 뭐냐면 이 뇌하수체에서 갑상샘을 자극합니다. 그러면 갑상샘에서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호르몬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갑상샘을 자극하는 호르몬이다. 이름 짓기 너무 쉬워요. 갑상샘 자극 호르몬 쉽죠? 자, 갑상샘을 자극하면 이 갑상샘에서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자, 화살표 어디로 가냐? 콩팥으로 가세요. 자, 콩팥으로 가면 콩팥에서 여러분들 하는 역할이 뭐예요? 노폐물을 걸러주는 역할이잖아. 콩팥으로 가면 여기에서 노폐물을 걸러줄 때 물을 다시 한번 잘 흡수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콩팥에 보내주는 것을 무슨 호르몬이라고 하냐면 항이뇨 호르몬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항이라고 붙으면 뭐냐면 반대라는 거예요. 이뇨라는 건 뭐냐면 오줌이 나오는 작용이에요. 그럼 항이뇨 호르몬은 뭐예요? 오줌의 양을 줄여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콩팥에서 물을 재흡수해주게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 뇌하수체에서 이 항이뇨 호르몬이 나오면 콩팥에서 물을 재흡수하게 해가지고 오줌의 양이 어떻게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하수체에서 나오는 호르몬 세 가지. 위화살표, 아래화살표, 아래화살표. 생장, 그죠? 생장, 그 다음에 갑상샘, 자극, 그 다음에 항이뇨 호르몬. 자,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갑상샘 자극 받았어요. 그럼 갑상샘에서 뭐가 나와야 되잖아요. 자, 요 갑상샘은 기억하기 쉬운 거. 갑상샘에 나오는 호르몬 바로 티록신입니다. 이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은 어떤 작용을 하냐면요. 세포 호흡을 시켜요. 세포가 호흡을 합니다. 이 티록신이 세포로 가게 되면요. 이 세포에서 호흡을 해요. 호흡을 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에너지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티록신이 나오지 않으면 에너지가 떨어지니까 사람이 굉장히 힘이 없어요. 힘이 없고 약해지고 막 얼굴이 막 살 빠지고 살이 안 찌고 살이 빠지고 피곤하고 어때요? 금방 이 갑상샘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금방 티가 나요. 금방 티가 나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호르몬이 뭐다? 티록신이다. 금방 티가 나요. 아픈 티가 금방 납니다. 티록신. 그 다음에 부신은 콩팥 위에 붙어 있는 건데요. 자, 여러분들 부신에서 나오는 호르몬 이름 좀 들어봤을 겁니다. 바로 아드레날린이에요. 많이 들어봤죠? 아드레날린은 우리가 막 흥분하고 막 어떤 일을 막 열심히 하려고 할 때 막 긴장할 때 나오는 호르몬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른 교과서에는 뭐 에피네프린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근데 요 아드레날린을 기억하면 되겠어요. 이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많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심장 박동이 막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막 혈당, 당 떨어지면 안 되니까 혈당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혈압도 증가해요. 그래서 사람이 흥분한 상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드레날린 분비를 촉진시키면요, 사람이 막 흥분되고 있어요. 자, 그럼 아드레날린이 흥분돼서 막 하면 사람이 막 너무 흥분되잖아. 막 물건을 막 부신단 말이야. 부신이에요. 그래서 부신은 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 분비되면 잘 부신다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자가 있어요. 이자. 소화액에 이자가 있는데 소화액도 나오는데 이자에서는 여러분들 호르몬도 나와요. 이 이자는 하는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가장 시험에 잘 나옵니다. 바로 혈당량을 조절합니다. 우리 혈액에 있는 당의 양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자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들어봤을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당뇨 환자에게 주사로 놓는 인슐린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인슐린은 당뇨는 당이 떨어지지 않고 혈에 있는 당의 수치가 높은 거거든요. 그럼 혈당의 수치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낮춰줘야 되는데 인슐린이 스스로 나오지 않는 환자들은 당뇨병 환자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 혈당량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낮춰줘야 돼요. 그래서 이자에서 인슐린이 제대로 분비가 되면 혈당이 높을 때는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 반대로 하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 있는데 얘가 뭐냐면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에요. 이 글루카곤은 반대로 혈당 수치가 너무 낮아도 안 되거든요. 높여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글루카곤도 필요한데 서로 각각의 작용, 얘가 많이 나왔다가 얘가 많이 나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부족한 부분을 채워줍니다. 그래서 혈당 줄여주고 높여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이자액에서 나오는 인슐린과 글루카곤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제 10점의 나머지 여러분들 남학생, 여학생, 사춘기 청소년기에 가면 2차 성징이 일어나잖아. 남자들은 정소에서 성호르몬이 나와요. 여자들도 난소에서 2차 성징을 위한 성호르몬이 나와요. 이건 뭐냐면 드디어 난자와 정자를 만들 수 있고 우리가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는 소중한 존재로 변하는 거거든요. 그때 이 난소에서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데 이 여성 호르몬의 이름은 바로 에스트로겐. 우리 남학생, 여학생들 자기 몸에서 나오는 성 호르몬 정도는 꼭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2차 성징에 관여한다. 에스트로겐. 정수에서 나오는 남성 호르몬은 뭐예요? 테스토스테론이에요. 적어도 이 두 개는 암기법 없어도 여러분들이 에스트로겐과 테스토스테론은 성 호르몬으로 꼭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겠죠. 자, 그래서 각각
호르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런 호르몬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내분비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쪽에 있는 분비샘이다. 분비관이 아닙니다. 뭐냐면 우리 그 소화액처럼 소화액들이 나오는 것은 관에서 나오거든요. 얘네들은. 근데 내분비샘은 관이 없고 바로 샘이라고 해서 바로 즉각적으로 표적기관이나 세포 이런 곳에 직접적으로 나와서 혈관으로 직접 침투시킵니다. 그리고 혈관을 통해서 호르몬이 이동을 해가지고 표적기관으로 간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여러분들 기억해주면 좋겠네요.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죠. 추운 날도 더운 날도 마찬가지잖아. 그죠? 자, 더운 날이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햇빛이 매우 강해요. 그럼 햇빛이 막 강하고 온도가 높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땀이 삐질삐질 나잖아요. 그죠? 더워요. 더워서 무기력하고 힘도 빠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럴 때 우리 몸은 처음에는 열을 받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온도가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의 체온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다시 우리는 우리 몸에서는 이 체온을 낮추려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럼 어떤 방법으로 낮춰주느냐?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 중에서 우리 몸에 있는 온도, 즉 온도를 낮춰주려면 우리 몸에서 열을 방출해주면 되는 거예요. 열 방출량을 증가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운 날의 핵심은 뭐냐면 더울 때 우리 몸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열에 대한 방출 양을 어떻게 해주면 된다? 증가시켜주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증가시켜주면 되냐? 자, 더울 때 우리가 땀을 흘리죠? 땀을 흘리잖아요. 땀. 그죠? 대표적인 게 바로 땀이에요. 첫 번째, 땀을 흘림으로써 우리가 땀이 증발하는 효과로 우리 몸에 있는 열을 가지고 날아가는 거죠. 그럼 우리 몸 체온이 떨어지겠지. 그러면서 36.5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준다는 거죠. 두 번째는 혈관을 확장해도 이런 효과가 있어요. 혈관 확장을 해도. 자, 왜? 혈관이 우리 이 피부 쪽에 흐르고 있잖아요. 이 피부 쪽에 흐르는 혈관의 면적을 확장시켜주면은 아무래도 혈관이 부피가 넓어지면 방출할 수 있는 열이 더 많아지니까 이렇게 땀을 통해서 또는 혈관을 확장을 통해서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준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반대로 날이 추워졌어요. 추운 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추운 날. 추운 날은 반대죠. 날이 추워지게 되면 우리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까? 여러분 추운 겨울날 한번 떠올려 보세요. 추우면 몸이 부르르 떨죠. 우리가 떨잖아. 덜덜덜덜 떨죠. 떠는 이유가 있어. 뭐냐? 얘는 최대한 열을 방출하는 거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줄여줘야 돼요. 그죠? 우리 몸에서 열 방출량을 줄여야 돼요.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또는 열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자, 우리가 몸을 떠는 거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여기 혈관을 여기서 우리 몸에 있는 혈관을 아까는 확장시켰고 지금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렇지? 축소시켜주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떨림 현상. 근육을 떨리게 함으로써도 열 발생량을 증가시키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이거는 좀 중요한데요. 우리 갑상샘에서 나오는 뭐가 있었어요?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이 있었지? 이 티록신 호르몬 양이 증가하게 되면 티록신은 꼭 기억해야 될 게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의 에너지, 세포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면서 우리 몸에 따뜻하게 보호해준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바로 우리의 체온을 일정하게 해주는 방법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 혈당량 조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혈당량. 혈당량이라는 거는 혈액 속에 있는 당의 수치라는 거거든요. 우리 이게 혈관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혈관 속에 밥을 먹으면 요 밥이 소화가 되면서 뭘로 바뀌냐면 포도당이라는
당으로 바뀌어요. 이 포도당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사용해서 일상생활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이 포도당이 녹아 있는 건데 이 포도당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돼요. 그래서 이 포도당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자, 포도당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포도당을 줄여주면 되겠지. 당을 줄여주면 되는 거예요. 자, 포도당이 너무 적다. 그럼 어떻게 되면 돼요? 당을 늘려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떤 작용을 하느냐? 당을 적게 해주는 거는 어떤 작용이냐면 포도당을 다른 물질로 바꿔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포도당을 우리가 글리코젠이라는 물질로 간에서 합성을 하게 되면은 당 수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포도당이 부족하면 당을 늘려줘야 되잖아. 늘려주는 건 거꾸로 어떻게 주면 돼요? 글리코젠으로 저장했던 이 녀석을 뭘로? 다시 포도당으로 바꿔주면 돼요. 어디서? 간에서. 그래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변화시켜주면 당을 떨어뜨리는 거고,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만들어주면 당을 높여주는 게 되는 거죠. 이때 관여하는 물질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물질이 중요한데 그때 들어가는 호르몬이 뭐냐? 포도당을 줄여주는 호르몬이 바로 뭐냐면 여기다 쓸까요? 바로 인슐린이 되는 거예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옴으로써 당 수치를 떨어뜨려 주는 거고, 이런 작용을 해주는 거고요. 반대로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은 당 수치를 높여주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항상성을 유지시켜 주는 게 바로 혈당량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몸속의 수분 양을 조절하는 작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더운 여름날 더워가지고 선생님이 여러분이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거야. 그 땀을 많이 흘려가지고 몸에 있는 수분이 줄어들었어. 왜? 땀으로 많이 배출해가지고 몸의 수분량이 줄어들었어. 그러면 목마르잖아요. 물을 많이 마시면 되겠죠. 근데 물을 마시기 직전에 우리 몸 속에서 자체적으로 더 밖으로 나가는 물의 양을 줄여주려고 스스로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목마르면 알아서 물을 먹겠지만, 이 적은 양이 땀으로 나갔으니까 이제 우리가 오줌으로도 나가야 되는데, 이 오줌으로 나가는 양을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못 나가게 해주면 되는 거죠. 자, 누가 이런 역할을 하냐? 우리 여기 뇌하수체 있었죠? 뇌하수체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뭐였어요?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기억납니까? 항이뇨 호르몬이 있었는데, 이 항이뇨 호르몬이 콩팥에 작용을 해서 이뇨작용을 줄여준다. 이뇨작용을 줄여주면 오줌이 덜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항이뇨 호르몬을 분비함으로써 오줌량을 감소시켜주게 되는 거죠. 반대로 우리 몸속에 이제 너무 많은 물이 있다. 이제 물을 많이 먹어가지고 물이 많아. 물이 많으면 우리는 땀으로 배출해도 되고, 그렇죠? 땀으로 배출하지 않는다면 오줌으로 생각해보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줌을 많이 넣으면 되겠지. 그죠? 오줌의 양을 많이 배출하면 되겠죠. 오줌의 양을 많이 나오게 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죠? 이 작용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물을 많이 마셔서 우리가 몸속의 수분량이 많아졌다. 그러면 이때는 똑같죠. 여기 뇌하수체에서 나오는 호르몬 하나밖에 없어요. 뭐? 항이뇨 호르몬. 이 항이뇨 호르몬을 분비를 많이 하면 좋겠어, 적게 하면 좋겠어? 이번에는 적게 하면 되겠죠. 적게 하면 오줌을 덜 나오게 못하니까 오줌이 많이 나가게 함으로써 물을 배출을 많이 해주는 거죠. 그럼으로써 우리 몸에 있는 수분의 양을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항상성이고, 체온 조절이나 혈당량이나 몸속의 수분량을
적절하게 일정한 양으로 유지시켜주는 방법이 이런 것들이다.